정유라 그 젊은이, 철없는 젊은이가 돈 많은 부모 가진 것도 능력이다 이랬죠. 그리고 조민 씨,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정권을 두 번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에 쏠렸습니다. 이게 주로 대학 입시. 부모들이, 인텔리 부모들 또는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좋은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만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분노했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엘리트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일반 국민들이 엘리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전부가 지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선진국 전부 요즘에 한참 얘기가 되는 것이 뭐 분노의 정치, 뭐 포퓰리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분노의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나는 뭐 금수저가 없어서, 나는 흙수저라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사회는 앞날이 없습니다. 반면에 있는 집,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없는 집 아이들하고 완전히 인생이 미리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뭐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죠. 사회가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재미나는 주제가 아닐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향후 수십 년의 그 뭐랄까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실제로 선진국은 지난 10년 금융위기가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8년 그 이후에 지금 십몇 년을 거의 이 문제가 서구 선진국의 사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현안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게 세습사회잖아요. 세습사회는 조선시대 양반집에 태어나서 그냥 양반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거 또는 현대사회에서 부잣집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부자인 거 또는 뭐 굉장히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이 그냥 보장된다. 이러면 세습사회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세습사회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제가 제목을 뽑았냐 이런 겁니다. 조국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그분이 뭐 부잣집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줘서 우리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람의 인생이 뭘로 결정되냐면 주로 엘리트 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어떤 직종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런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느냐. 또는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직종을 가졌느냐. 사자 들어가는 직종.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면 인생이 상당히 보장되는 건데 이렇게 보장되기 위한 길에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네트워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러면 없는 집에 태어난 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일생에서 이런 사자 붙은 직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그 사회는 많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절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가 이 역동성도 없어지고 불만이 가득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주 대책 없는 포퓰리스트가 나옵니다.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거죠. 지난번 선거 때 저는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아주 잘 이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막 코로나로 내려앉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시점에 전 국민한테 똑같이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뭐 막 했잖아요. 그런 게 포퓰리즘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국민들을 싹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좌절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금융위기 때. 기억나시죠? 금융위기 때 2011년, 12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래서 전 세계 한 1,500개 도시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이때 했죠. 이게 뭐냐면 잘난 놈들이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그 월스트리트에서 골드만삭스가 위태위태하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정부 돈을 엄청 지어받은 월스트리트에서 그해 말에 성과급 잔치를 막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금융 자본주의, 이 금융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1%와 99%의 사회 이러면서 전 세계의 1,500개 도시에서 데모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있었고. 그게 기억나시죠?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면 사실 잘났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잘나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운이 있었다는 거, 좋은 부모 만난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지금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나 고민입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회에서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가 위태위태해진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이 핵심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는 비천한데 자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부모를 비천하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되게 이상한 거지만 그게 뭐냐면 본인은 엄청 혼자 잘나서 거기까지 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랑 그때 대담을 했던 그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그 샌델 교수가 뭐라고 보통 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런 사자 붙은 그 직업을 가졌다는 것부터가 사자 붙고 이런 좋은 직종을 가지면 그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 있는 게 바로 네 운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샌델 교수의 얘기는. 그 샌델 교수는 지금 아무리 잘난 사람도 기본적으로 운빨이 좋다는 걸 스스로 좀 인지해라 이런 겁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운빨이 작용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논쟁을 좀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추첨으로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고대, 연대 아이들에게 너희들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정도 기회를 갖지 못한 없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 너만큼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게 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운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누군가가 젊을 때 좀 해줬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래서 지금 이게 이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거죠. 많은 좋은 운빨을 타고난 엘리트들이 국민들 앞에서 나는 국민들한테 뭔가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국민들한테 분노와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조국 장관 사건 때 그렇게 분노했던 것도 저런 엘리트가 저렇게 그 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 왜 일반 국민들만큼도 준법 정신이 없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정유라 그 젊은이, 철없는 젊은이가 돈 많은 부모 가진 것도 능력이다. 이랬죠. 그리고 조민 씨,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정권을 두 번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에 쏠렸습니다. 이게 주로 대학 입시. 부모들이, 인텔리 부모들 또는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좋은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만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분노했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새로운 현대사회, 세습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그 얘기인데, 세습사회를 만들고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첫 번째는 부모가 돈으로 틀어막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입시를 비틀어버리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모시는 게스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얘기도 좀 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돈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부모가 돈으로 아이들에게 입시를 어떻게 틀어막을 수 있는가.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젊은 연구자들이 이번에 쓴 논문인데요. 이걸 보면은 고등학생이 지난 20년 동안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낸 거를 이 사람들이 탈탈탈탈 털었어요. 탈탈탈탈 털었는데 고등학생이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쓸 정도면 거의 천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못했던 거죠. 거의 천재일 텐데 이분들이 이번에 탈탈탈탈 털어보니까 재미있는 숫자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후의 인생에서 논문을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시를 위해서만 쓴 거죠. 한 70%의 학생들이 이후의 인생에서 다시는 이 해외 학술지에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쓴 게 고등학교 때 쓴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 요즘에 한참 논문이 많이 나오는 컴퓨터공학, 그리고 의학 논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진짜로 알고 쓴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젊은 연구자들이 들여다본 게 뭐냐면, 학술지도 학술지 같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받으면, 심사료를 많이 받으면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게재해주는, 예를 들면 이런 학술지들은 같은 내용의 논문도 동시에 막 몇 개씩 싣고, 뭐 중국 학생들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 해서 해도 또 실어주고, 그러니까 심사 없이 해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작게는 뭐 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이렇게 실어준답니다.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돈이 있으면, 또는 학교에서 입시 담당 교사가 부모하고 의논해서 이런 거를 이제 뚫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대학 입시라는 게 지금 아이들이 똑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큰 원칙이라는 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입시제도에서 2014년에 논문 어디다 냈다는 얘기를 생활기록부에다 쓰는 거를 금지했는데, 2014년 전후로 해외 학술지에 논문 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다가 그 이력을 기재하는 거를 금지시키자마자 뭐 완전히 폭삭 내려앉죠. 이 얘기는 그 고등학생들의 해외 학술지 게재라는 것 자체가 이 입시만을 위한, 또 입시에서의 좀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